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 일부 국가는 이거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역시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 국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 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은 잘 될 거라며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세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세 번째 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망이 밝다고 말한 겁니다. چشمانداز خوبی رو می‌بینیم انشالله فردا در جلسه‌ای که باز آقای دکتر عراقچی در ژنو خواهد بود این روند رو تلاش کردیم با هدایت و راهنمود مقام معظم رهبری این روند رو طوری مدیریت بشه که انشالله 최근 대규모 시위 사태 후 이어진 혼란을 의식한 듯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국가 발전 과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앞서 SNS를 통해 핵 협상 합의가 가시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낙관론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포기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are at this moment again pursuing their sinister ambitions. We are in negotiations with them.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we haven't heard those secret words. We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포기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추가 제재도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핵물질 농축까지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과 핵 농축은 권리라며 맞서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협상 시한 3월 초까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군사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위헌 논란이 큰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상정 직전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SNS에 법 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법사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추정안을 통보했다며 누더기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를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거수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상정 직전에 법안을 땜지 수정한 게 벌써 3차례 중인데요. 이 법안 상정으로 지금 국회는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오늘 법여권의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앞서 살펴본 법 왜곡죄를 본회의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연금 3천만 원 수수 등 다양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강선호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등 김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새벽 시간에 술집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술병을 마구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미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단 미 헌병대에 신병을 임기한 경찰은 조만간 해당 미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 남성이 술집 앞 길가에 나와 드러눕습니다. 술집 직원이 남성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직원들이 퇴근하자 빈 가게 앞으로 다가온 남성은 의자로 유리문과 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부서진 문을 통해 가게로 들어가서는 매대 안에 있는 술병을 하나씩 꺼내 계속 집어던지더니 카운터에 있던 기기마저 파손합니다. 이른 새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 기지 앞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술집 유리문과 창 등이 부서지고 양주 100여 병과 집기류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지만 곧바로 미국 헌병에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재판권도 가집니다. 다만 신병만 재판 전까지 미군이 보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미군 대표 이페아에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SUV가 난간을 뚫고 추락하면서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추락 차량에서 약물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 위쪽 다리, 도로 구조물은 훼손된 채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차에서 나온 거로 보이는 약병과 주사기 등이 어지러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도로 위로 떨어지며 다른 차량을 충격한 SUV는 다시 이곳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 그리고 추락한 차량이 덮친 승용차 운전자까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 등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를 다량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소지 경위와 함께 A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곡성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월 26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곳곳에 구멍이 난 발달 지연 치료 실태를 다뤘습니다. 같은 의원인데 치료사에 따라서 진료비가 17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청구, 또 과잉 진료가 반복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 발달 지연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년 새 43%가 늘었습니다. 그 배경엔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병의원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의료인이 한 수업을 의료인이 한 것처럼 꾸며서 실손 청구를 하는 경우, 또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병원은 수영 강습을 수중 언어 치료로 바꿔치기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도 실손 적용을 노리면서 발달 지연 치료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동을 악용한 아동 발달 치료는 없어야 할 텐데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가격이 제한되고 환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는 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32개국 중에 2위, 평균보다 1.6배 많습니다.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가 2021년에 22,7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질병청은 이대로라면 2030년엔 32,400명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번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목표는 항생제 처방 모니터링 제도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예방 접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처방을 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틀 전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일이 있었죠.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또 화재 경보기와 소화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태를 조선일보가 짚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은 1990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도 문제인데 숙박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단 13.6%에 그칩니다.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6%에 불과합니다. 설마 불이 나겠냐는 생각에 노후 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러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비싼 공사비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 대에 2만 원대인 자동 확산 소화기라도 비치해서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끝으로 볼 서울신문 기사는 정부가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달동네에 설치된 열선 계단이 빙판길과 주민들의 마음을 모두 녹였다고 하네요. 2020년대 들어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2배, 열대야 일수는 4.2배 늘었습니다. 폭우와 폭설도 더 자주 오는 등 기후변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죠.
이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언덕 꼭대기 마을은 겨울만 되면 길이 꽁꽁 얼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정부의 지원으로 열선이 깔린 계단이 설치된 뒤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시공, 또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77만 가구, 또 사회복지시설 4,800여 곳을 도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3월부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모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이 지원되길 바라봅니다. 2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성이나 스님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승줄에 묶인 피의자들이 우르르 경찰 손에 붙들려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를 한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SNS에서 일본인 여성이라고 속여 호감을 쌓은 뒤 20여 명에게 2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피해자 한 명에겐 코인으로 연애 적금을 들자며 가짜 사이트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도록 속여 한 달 만에 1억 1,500만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문가는 지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 남은 금액. 그거 처리하면, 오빠, 그거 처리하면 문제 없대. 오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 지난해 12월부터는 범행수법을 바꿔 스님이나 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노쇼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 전원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우일하였습니다. 지역적 유대감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모두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다른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8명에게서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 피싱 조직의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1억 원어치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유출 피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허술한 관리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에 연루돼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 시세로 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건 지난 2022년 5월쯤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1년 수사 중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경찰은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유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분실된 걸 즉시 알지 못했단 건데 내부 점검 결과 실물 USB 형태의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고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부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경기 북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는데 최근 40대 남성 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두 사람 모두 경찰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를 틈탄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코인 지갑마다 실물 USB 장치를 잃어버려도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 강남서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찰 콜드월렛이 아닌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오다 복구 코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취재 결과 처음 강남서에 비트코인을 이미 제출한 모 코인 업체 관계자들이 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지검에서 비트코인 320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에 대해 관리 현황을 점검해오다 이번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지난 23일 부랴부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올해 안에 압수한 코인은 전문 업체에 위탁 보관하고 관리 매뉴얼도 제작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하이브의 모든 소송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한 하이브는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민희진 전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민 전 대표는 1심 승소로 자신이 받을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유로 내세운 건 뉴진스였습니다.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5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이브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합니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하이브는 1심 패소 뒤 일주일 만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며 새로운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어도어는 늘 그래왔듯 우리만의 호흡으로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속계약 소송 패소 이후 하니, 해린, 헤이는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고 다니엘은 계약이 해지됐으며 민지의 복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신도들과 단체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연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손 목사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예배당 등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11차례에 걸쳐 단체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품 회사가 자사 제품을 수선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는지를 두고 스프링 골프 업체 골프존과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이어온 법적 분쟁이 오늘 대법원에서 마무리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내외 유명 골프코스 설계 회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 정보를 민간 기업의 접근과 활용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법무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이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그러니까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앞다퉈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호텔 투숙객의 숙박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고 일본 교토는 숙박세에 이어 버스 요금까지 손을 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바르셀로나가 관광객을 억제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카탈루냐 의회는 경론 끝에 호텔 투숙객에 물리는 숙박세를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호텔 등급에 따라 1박에 최대 15유로, 2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대책까지 나온 건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택난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모든 단기 임대 숙박시설을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Precisament per això, avui fem un pas endavant amb aquest projecte de llei i votem a favor d'un turisme sostenible i responsable, dotant els municipis de més recursos i internalitzant costos. 소식을 전해 들은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We deserve to see each beautiful thing like Sagrada Familia or different places, La Plazas. I understand their point, but I don't think it's fair. I think you should raise the taxes to a decent level so you can use the money to, get buildings and houses for those who need it. 일본의 역사도시 교토도 1인당 최고 1,000엔인 숙박세를 다음 달부터 10배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 발 더 나가 현재 230엔인 버스 요금을 내년 봄부터 관광객에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후지산 인근 도시도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침입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10년간 이어온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던졌지만 개인이 2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6천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44.4% 오르는 등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코스피 지수 오름세가 굉장해요. 올해 44.4%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어요. 일단은 사실 올해 초에 전망만 해도 5천을 3월 달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5천을 1월 달에 달성하고 지금 2월 달에 사실 6천을 달성함으로써 이제 전임 미답의 시대가 왔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시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전 세계 주가 지수 랭킹에 의해서 9위까지 9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 프랑스를 넘어서 독일도 넘고 프랑스를 넘어서 9위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수익률이 44.4%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게 두 달 만에 40%가 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 상승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들 S&P 500 항상 한국 시장을 이긴다라는 S&P 500이라든지 중국 지수, 미국, 일본 지수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적 의존도가 높은 타이완 지수에 비해서도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많이 올라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도 갈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긴 한데 투자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들이 약간 혼조세에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말씀 역시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보니까 반도체, 건설, 증권 이것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징이 뭡니까? 일단 반도체하고 정보기술이 한 30% 이상 올랐는데 반도체는 결국 AI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AI 전환의 수혜주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에너지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학 쪽에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성장력, 미래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AI를 얼마나 연산할 수 있느냐, 그 AI 연산할 수 있는 전력을 얼마나 될 수 있으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보기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는 정보기술 그리고 에너지까지가 그 전력망까지가 사실 AI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 쪽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험이랑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좀 바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주식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배당 혜택 같은 것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AI 쪽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월 달이 주총 시즌이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개혁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까지 곁들이면서
결국은 이 정보기술, 반도체, 그리고 보험이나 증권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무래도 피지컬 AI 쪽에서 아무래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뚜렷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는 전망되지 않는데 주가는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ESS,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그럭저럭 이해를 하겠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정말 이해 못하겠거든요. 이런 종목들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제 아까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전력망에 잘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오른 것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2차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일종의 연료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이쪽으로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최근 이슈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전기가 부족한 것을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지 해양 풍력 발전 같은 아니면 혹은 지상 풍력 발전 같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고 재생에너지들은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이제 날씨라든지 이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특히나 이제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한국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거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유의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같은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은 조금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산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용 로봇 같은 것들은 아직 그 잘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만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시제품이란 게 나오게 되고 시제품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려 그러면 공장이 세워져야 되고 가격 맞춰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2차 전지, 로봇에 사용된다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부분에서도 또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건데 로봇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확실한 실적 개선이 없이 지금 분위기만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약간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매수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로 봐야 됩니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로봇 주식 역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수요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런 기대감이 꺼지면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나가게 되고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카라는 게 결국은 가격의 급변동, 그러니까 선물 가격의 급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매도 이렇게 양방향이 잘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이제 지수 자체의 움직임 폭이 예전에는 뭐 1%, 2%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요새는 뭐 3%,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뭐 사이드카 내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커진 게 어떤 시장의 흐름, 주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사실 조금 약간의 거품 같은 것들, 조정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감과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래도 증권사들은 지금 최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6천을 넘었는데도 7천, 8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흔히 말해서 이제 마이크론 주식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원하면 이 세계 3대 반도체 산업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다 보니까 이쪽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올해 뭐 삼성전자라든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저평가의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과 같은 유사 미국 주식이다. 그냥 이렇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비슷한 어떤 마이크론과 비교해서 주가 대비 영업이익의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낮게 평가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은 또 탄력을 받아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영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 지수를 지금 뭐 7,500, 뭐 조금 심한 8,000까지 보는 뭐 이런 전망들도 물론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는 기대감들도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숫자의 어떤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과 주가의 관계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비교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과열됐다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스닥 3,000 코스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재미가 없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쉽지 않다. 이렇게 흐름이 썩 좋지 않은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코스닥 전체 시총하고 SK 하이닉스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 규모란 게 이제 사실은 이 규모가 비슷한다는 얘기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사실 비슷해줘야 미래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많다라고 하면은 SK 그리고 하이닉스의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겠지만 뭐 코스닥은 좀 덜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하이닉스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조금 좋지 않다.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기술주라든지 뭐 2차 전지 주 중심이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것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기업의 가치에 잘 반영이 되기 시작해야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와주고자 지금 흔히 말해서 연기금들이 어떻게 보자라면 벤치마크 같은 걸 바꿔가지고 원래는 코스피만 투자하는데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국민성장펀드에서 좀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벤처 시장까지 육성하려는 이런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피 같은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주가가 좀 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요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비슷한 기준이라고 했으면 하이닉스 같은 데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망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 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이것들이 주식시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라든지 어떤 시장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그래서 3,000 스닥 흔히 말해서 코스닥이 3,000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정부는 지금 제도 변화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하겠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 제도 정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그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 다 M&A 관련 제도라든지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오면은 흔히 말해서 기본적인 상법 개정들은 다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경영권에 대한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 가면서 어떠한 사익 추구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제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지금 뭐 자사주 소각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우호 지분을 만들 수 있다든지 경영진들 우호 지분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자사주 소각하면은 밖에 있는 주식들 개인들이 가진 주식들의 어떤 수익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펀더멘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혹은 정부의 노력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일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그리고 AI 발전을 위한 정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들도
경우들도 많다. 이런 말씀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1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2차는 분리선출, 그리고 집중투표제, 3차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자사주의 마법 같은 걸 이용해서 대주주들이 너무 그 소액주주들을 좀 불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계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전부 다 뺏어버렸다. 특히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 때 자사주가 없으면 삼성이 졌을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체계는 사실 조금 다른 나라보다 미약하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잘 쓰면은 흔히 말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경영권 방어인데 이것이 흔히 말해서 개인 주주의 어떤 이해를 희생하면서 하는 경우도 또 있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호 지분 확보라든지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호 갈등 간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로 꼭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하는 정책들 역시 조금은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 단계의 어떤 상법 개정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조금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완하는 것들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학계의 논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툴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화된 걸 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 해치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격에 혹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막아야 된다는 의견 역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의 지금 정권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한그 기자 졸작이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이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필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하면은 완전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위협이 섞인 언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추위가 덜한데요. 낮에는 상당히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은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또 출근길에 안개를 주의해야 할 곳도 있다고요? 네, 현재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 구례와 한평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는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륙 지역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입니다. 서울이 3.2도, 안동 3.4도, 광주는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모두 14도까지 오르며 계절의 시계를 한 달가량 앞서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온화하겠지만 내일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2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